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펀드 투자 권유 자문 인력을 진행하는 강사 유창호입니다. 자, 먼저 펀드 투자 자문인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OT,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펀드 투자 자문 인력을 금융투자 전문 인력이라고 하죠. 금융투자 전문 인력의 하나이고요. 법정 자격증이라고 합니다. 법정 자격증의 의미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밑에 내용은 자본시장법상에서 이 펀드 투자 자문인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가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서 집합투자증권, 펀드나 신탁, 이러한 간접 투자 상품, 물론 파생은 제외입니다. 파생을 제외한 간접 투자 상품, 펀드나 신탁을 권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법정 자격증, 이 자격을 갖춰야만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펀드 판매 어디서 하죠? 은행에서도 하고 보험회사에서도 하고 증권회사에서도 판매합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내가 업무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춰야 되는 자격증이다. 이렇게 법정 자격증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험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합격을 하겠는가? 커리큘럼을 봐야 되겠습니다. 자, 시험 구성 변화인데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2014년 이전에는 펀드 투자 상담사라는 시험이었죠. 2014년에 자격 제한이 생기면서 자문인 시험과 투자 권유 대행인 이렇게 제도가 바뀌었는데요.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전에 100문항이었다가 14년 이후로 120문항으로 진행하다가 이제 2017년에 다시 개편이 되었는데 100문항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전의 100문항과 지금의 100문항이 어떤 차이가 있냐라는 거죠. 세부 과목은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이 노란색이 변화된 겁니다. 법규에서 플러스 1이네요. 그죠? 직무윤리에서 무려 5문제입니다. 직무윤리에서 5문제나 더 많아진 것은 아무래도 뭡니까? 불안전 판매에 대한 주의를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비중이 강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법규에서 4문항, 파생법규, 부동산법규에서 또 3문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법규, 직무윤리도 법규라고 감안하면 전체 법규에서 40문항이에요. 대단한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비해서 법규의 비중이 훨씬 더 증가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법규를 열심히 해야 되겠죠. 이런 그 포커싱을 어디로 두어야 되느냐 확연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부 큰 과목이 3과목이 있죠. 펀드 일반이 있고 파생상품 펀드가 있고 부동산 펀드가 있는데 어디가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문항수를 보면 바로 나오잖아요. 60문항, 25, 15이 되겠습니다. 물론 산술적으로 비중이 제일 많으니까 제일 중요하다.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만은 더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1과목에서 매우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법규 과목과 펀드 구성 이해가 특히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법규 안에는 이 펀드 구성 이해와 어느 정도 내용이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규와 펀드 구성 이해를 잘 학습을 하고 나면 이 중에서는 자, 2과목에서의 전체 내용의 한 40%를 커버합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부동산 펀드에서도 40%를 커버하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1과목에서 학습을 제대로 하는 것이, 특히 법규와 펀드 구성 이해를 제대로 하는 것이, 아까 법규도 중요하니까, 그죠? 크게 봤을 때 1과목에서 1, 2, 3, 이 3과목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욱더 이해하기 쉽도록 또 세밀한 강의를 준비해서 진행을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펀드에서
이 펀드 투자는 보통 금융 시험의 가장 베이직, 중요한 기본을 쌓는 과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펀드에서 우리가 배우는 법규와 파생도 배우고 부동산도 배우는데 다른 금융 자격증 시험에 파생, 부동산, 법규 빠지는 과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펀드 투자가 아주 기초를 튼튼히 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되는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목표를 펀드 투자 하나의 합격에만 두지 마시고 더 높은 곳으로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내용을 진행하겠는데요. 이제 2페이지 정도 진행하고 OT를 마무리할 예정인데요. 자, 그러면 금융 자격증에 대한 패러다임이 좀 바뀌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한 인식도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채용 시장에 큰 변화가 생겼죠. 몇 년 전부터 NCS라는 제도가 생기고 NCS 제도는 한마디로 학벌을 보지 않고 학력을 보지 않고 직무 능력을 보는 것인데 NCS가 나오기 이전에도 어때요? 직무 능력에 대한 채용 시장의 어떤 트렌드, 중시하는 트렌드가 강화되어 왔었죠. 자, 그런 와중에서 은행에 들어갈 때 금융 자격증을 기입하는 란 자체가 없어졌죠. 그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뭐 금융 자격증 공부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뭐냐면 오버 스펙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온 스펙은 더 필요합니다. 아까 우리가 앞에서 3대 금융 권역, 은행, 증권, 보험 다 보지 않았습니까? 어떤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정 자격증도 갖춰야 되고 내가 다른 직원에 비해서 더 많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온 스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금융기관에서 일을 하고자 한다면 금융 자격증은 굉장히 중요한 온 스펙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내가 사회복지 업무를 하고자 하는데 최고 개인 금융 분야의 최고 레벨인 CFP 자격증이 있다 한들 필요가 없는 거죠. 사회복지 업무에 대해서는 이거를 뭐 소위 쓸데없는 자격증이다라고 해서 오버 스펙이다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온 스펙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개인 금융, 프라이빗 뱅킹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CFP보다 레벨이 낮은 은행 FP를 하더라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직무 자격증이니까. 그래서 금융기관에서 일을 하고자 한다면 온 스펙이다. 이 많은 금융 자격증들이 그래서 열심히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펀드 투자 자문 인력 시험은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대로 가장 입문 단계에서 배우는 거지만 그 내용의 구성이 전체 금융을 공부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배웁니다. 그래서 튼튼한 베이직, 기초를 쌓기가 좋고 빌딩업 하기가 좋다. 그런 면에서 저와 함께 열심히 완강할 때까지 열심히 학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학습한 이 부분들이 여러분의 튼튼한 기초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더 높은 곳에 도전하는 튼튼한 어떤 자양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펀드 투자에서 시작을 해서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CFP까지 가는 고속 질주하시는 그런 성장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OT를 마치겠는데요. 본 강의를 통해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